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10명 중에 7명이 직장을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고 하네요. 자신의 일을 가지고 계속한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가정경제에도 물론 보탬이 되고 말입니다. 여기서 물론 경제적 이득은 부차적인 목적이 되는 거겠죠. 분명한 것은 어쩌면 이제 외벌이 부부보단 맞벌이 부부 세대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를 볼 때 직장도 따지듯이 며느리 볼 때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풍습이 바뀌고 변하는 건 당연하다 하겠죠. 이런 변화가 하지만 아무쪼록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에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꿈과 하고픈 일을 하게끔 하려면, 사람이 노동을 하는 게 즐거움의 하나가 되게 하려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되거니와 가사, 육아, 주택, 교육 문제 등 이 가정을 이루는 체제를 만드는 제도들도 여성, 즉 사람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실천하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더라도 이를 어기는 사람이나 제도가 있으면 분명하게 벌하고 바꿔갔으면 합니다. 이런 건 국가 핵심이 이기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바뀌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일부 증시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부 홍승표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GDP 2분기 발표가 오랜만에 0%대를 벗어났다고 했는데 증시는 별로 시큰둥하네요. 예, 아무래도 조금 먼저 반영됐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오늘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13% 하락한 1909.61포인트로 마치면서 4영업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별다른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도 하락 출발을 했고요. 네. 이후에 우리나라의 2, 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1%를 기록하면서 9분기 만에 1%대를 회복했다는 소식에 하락폭을 줄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양호한 GDP 성장률의 영향력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코스피는 부합 수준에서 별다른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기관이 전기전자, 유통, 운수창고, 증권,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730억 원 규모의 주식을 팔면서 5영업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전기전자, 화학, 철강금속, 통신, 운송장비업 등을 중심으로 1,5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4영업일째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통신, 의료정밀, 운송장비, 종이목재, 보험, 철강금속업만이 상승했을 뿐이고요. 전기가스, 의약품, 섬유유복, 유통, 증권, 기기업 등 나머지 전업종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죽은 사람이 이렇게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외국 영화를 보면 걸어다니는 걸 좀비라 그러는데. 네. 우리 증시를 보면은 이 좀비 시장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사뿐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흔히 외국에서 또 표현하기를 지금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경기 부양을 해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죽은 고양이를 떨어뜨리면 그냥 잠시 풍 떴다가 다시 깔아앉아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 증시가 좀비 시장 아니면 이 죽은 고양이 시장 같아요. 예, 여름이기 때문에 남양 공포 이런 영화 많이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예. 일단 그래도 지난 6월 초부터 주가 하락에 따른 공포감보다는 예.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측면, 그래도 조금은 더
좀비보다는 나은 그런 시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된다, 주식처럼 거래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일단 뭐 그동안 그 선물 거래를 통해서 예. 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금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밖에 없지만은 일단은 주식과 같이 뭐 여러 가지 자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제도적으로 금을 내년서부터 좀 주가와 같이 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금 시세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되돌아가서 놓고 보면 오늘 테마에서 조금 두드러졌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게 어떤 테마였습니까? 예, 역시 뭐 지금 미국에서 애플을 비롯해서 IT주들의 실적 공개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IT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뭐 베스트 종목으로 SK 하이닉스를 선정을 해봤는데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와는 조금은 무관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으로 왜 그렇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그 발표한 2,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예. 2, 4분기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나 급증한 3조 9,32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무려 21,123%나 급증한 1조 1,13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역시 최근에 그 디램 가격의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PC 디램 가격과 또 모바일 디램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고 예.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3년 만에 1조 원대를 다시 기록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수년간 그 반도체 업계에서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남음에 따라서 3, 4분기에도 일단은 1조 원 초반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부진했던 LG전자 오늘 2.43% 하락을 했는데요. 네.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8%와 37%씩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예년보다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에어컨 판매가 늘어났다는 점이 실적 호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옵티머스 G 프로의 판매량은 늘었지만은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핵심 사업부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의 그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스마트폰 수익성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실망스러운 수준까지 떨어졌고 네. 또 하반기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전이라든지 에어컨 부분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네. 향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시장이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한 심정인데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또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1분기 경제 성장률 현오석 부총리 네. 이야기로는 아주 잘했다. 이런 네. 말씀 같은데 얼마를 기록했길래 이렇게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1분기가 아니라 2분기군요. 실제 2분기, 국내 2분기의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 1.1%가 증가했습니다. 네. 성장률이 0%대였던 것이 8분기째 계속됐다가 9분기 만에 1%대로 갔으니까 아주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해 전에 비해서 증가율을 보면은 2.3%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게 1분기의 분기 대비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전분기 1분기가 뭐 0%대였으니까 기저효과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을 텐데요. 네. 어쨌든 간에 1%대 성장률로 올라선 것 자체는 팩트니까, 예, 뭐, 늘어났다라는 팩트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일자에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라 해야 되는 경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한 4만 불쯤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 선진국과 거의 비등한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예. 선진국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 선진국입니다. 네. 예. 예. 이렇게 되는 데는 어떤 영향 변수들이 있었을까요? 예, 가장 큰 것은 정부의 의지와 실행이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려고 애썼는데 하는 자료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정부 소비가 이 기간 동안에 전분기보다 2.4%가 늘었습니다. 네. 2.4%면 적은 것 같지만은 전분기 증가율의 배가 되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네. 그랬으니까 이게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 증가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경제 혼자서만 잘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경제 구조상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상대국이 잘 돼야 되는데 네. 미국이나 이런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늘어난 것도 도움을 줬습니다만은 아주 크게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효자인 것이 반도체 그리고 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잘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간 소비도 이 수치에서는 증가세로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소비가 우리 경제에서 그래도 적어도 이 군불대는데 불시 역할은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죠? 네. 하반기 소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연을 다니면서도 여쭤봐도 늘리겠다는 분들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예, 오히려 닫겠다, 더 덜 쓰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렇게 되면 하반기 경제 괜찮을까요? 일단 정부로서는 1%대 성장률이 의미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특별한 대외경제 악재가 없다면은 상저하고 맨날 하는 말이죠. 네. 하반기에 더 좋아지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한은도 얘기를 했듯이 대외경제에 악재가 없는 한 뭐 이렇게 단정을 좀 지을 수가 없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네. 예, 미국 실물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고요. 또 지금 중국이 미니 부양책도 쓴다고 얘기를 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큰 화두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하든이 얼마 전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잖아요. 네네. 예, 그걸 두고 일단 말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2.8로 올라잡았죠. 예, 2.8%까지 올려 잡았는데 네. 미국의 양적 완화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제 축소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라는 것도 이게 계속 이렇게 활활 탈지 아니면 우리 경제에 계속 역풍을 가져오게 되는 구조일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 때문에 올려잡은 성장률을 과연 맞출 수 있겠느냐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때마침 오늘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F하고 또 KDI 산업연구원 국제금융센터가 하반기 대외경제 주요 리스크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런 리스크들을 다 짚으면서 하반기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적어도 대외경제연구원 정도 되고 KDI 정도 되면은 좀 색다른 걸 가지고 나오셔야지 이건 뭐 다 아는 걸 말씀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예, 내용을 이렇게 떠들어 보시면은 그래도 수치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숫자야 뭐 워낙 뭐 잘 틀려서요. 뭐 하루에 그거 맞추는 게임 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네. 자, 이제 하반기 경제 뭐 방향까지 향방까지 저희들이 살펴봤고 다시 네.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 싶은데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상당히 좀 많았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집을 팔고 사려는 거래는 없어가지고 지금 정부가 매일 대책 내놓기에 바쁜데요. 네. 그 사이에 전월세 거래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사지는 않고 빌리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경기가 침체돼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서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72만 8천 건 정도가 됐는데요. 네. 2년 전부터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처음으로 7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집을 사고 판 거래량과 비교를 하면은 1.6배가 더 많은 것으로 기록이 남았습니다. 예.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건데 그러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에 전국 아파트 전세값을 봤더니 한 주 전에 비해서 0.1%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 정도 오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려 48주간 오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은 49주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사실 더 부족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뭡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기만 해도 바로 나갈 정도로 인기가 많으니까 이걸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전세는 또 뭐예요? 반전세는 이제 전세금을 절반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해서 계속 현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어차피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를 거의 못 받으니까 현금으로 바로바로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 현재의 이득이 더 많은 이득이잖아요. 그렇게 받는 경우가 많아서 집이 더 모자라는 그런 그게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제 세입자들로서는 반대로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인 계절적인 요인까지 지금 겹치고 있는데요. 여름방학은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수요가 늘면서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파트 주택 가격 다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살 이유가 없으니까 뭐 정부가 세금 내려준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가 과연 바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급 물량 줄이겠다고 또 했지 않습니까 어제? 예, 공급 물량도 줄이고 취득세도 연구 인하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은 매매가 바로 불붙을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재형저축이 부활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예, 아까 제가 이제 부동산도 뭐 공급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과연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은행들이 상품을 그래서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까? 네, 18년 만에 뭐 추억의 이름이었는데 재산을 형성해준다. 이 재형저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은행들도 상당히 좀 고객들을 끌어들이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서민들도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흥행은 그다지 성공적이지가 못했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한 가입자가 900만 명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4개월 동안 가입 계좌를 봤더니 167만 계좌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또 가입자가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안 몰린 것은 재형저축이 3년간은 4%의 고정금리를 주지만은 이후에 4년째부터는 4년간 1년마다 변동금리를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좀 안 몰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연 3%대 초반에 고정금리로 7년간 주겠다. 이런 상품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3% 초반이 고금리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예, 3%대 초반도 별로 높지는 않은 그런 금리인데 금리 매력은 뭐 워낙에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걸 꾸준히 받을 수만 있다면은 맡길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재형저축이 인기를 끌기가 어려운 것이 7년 이상이 되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7년 이상을 가입해야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7년 안에 해지를 한다면은 반대로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르고 있는데 3%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금리를 준다. 이것으로 고객들의 눈길을 돌릴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고요. 은행들도 또 역마진을 또 감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 김윤경 기자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옛날 연속극 드라마의 그 똑순이 생각이 나요, 자꾸. 똑부러지게 브리핑을 잘해 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국책기관 조세정책연구원인가 봅니다. 국민들의 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방송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의견에 늘 귀담아서 참고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 또 방송에 바라는 바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도 남기실 수 있고 질문도 주실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방송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곽수종의 생생경제. 엄마가 아빠를 잘 골랐다. 아빠가 상품인가요? 고르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1부 클로징에서 마지막 멘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를 열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답니다. 이 복지 수요로 돈 쓸 곳 많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지금 듣고 계시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낮다면서 이 중장기적으로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세제개혁 개편안과 함께 내놓기로 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증세를 한다는 의미일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또 얼마나 늘게 될까요? 조세연구원의 안종석 선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높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자꾸 되고 있는데 조세 부담률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낮습니까? 조세 부담률이라는 게 그 사회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 상황과 그 사회 구성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출 수준이 결정이 되면 그만큼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세 부담률 수치 하나만 가지고 낮아서 문제다 또는 뭐 높아서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네. 이제 우리나라와 경제 상황이 유사한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예. 좀 낮은 편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2012년 조세 부담률이 20.2%고요. 예. 그래서 총 세수입이 GDP의 20.2%라는 겁니다. 예. OECD 국가 평균치를 보면 2010년에 24.6%였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낮죠. 예. 4.4%포인트 낮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근데 이게 많이 낮다, 적게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많다 적다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 예. 국가가 이제 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거니까요. 선진국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뭐 멕시코도 있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20.2%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하고요. 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죠? 네. 당장 복지 예산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 조세 부담률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정부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50년경에 보면 일본, 이탈리아 등 아주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고령화 수준을 갖게 될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하는 인구에 비해서 피부양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 복지 네. 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앞으로 예상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예. 또 재정 지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세 부담이 증가하겠죠. 네. 결국은 정세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세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같은 사회 이 공적 보험 급여를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기여하는 금액 액수를 늘리겠다고 하고 그러면 준조세적인 성격의 여러 가지 비용 부분들이 가정의 가계에 그대로 또 고스란히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정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예. 근데 그 한 가지 그 특징은 뭐냐 하냐면 네. 이전에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에도 계속 조세 부담률이 증가되어 왔어요. 예. 그동안 쭉 증가되어 온 것들은 뭐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한다. 그렇죠. 또는 뭐 교육 부문에 많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예. 그런 쪽으로 지출이 증가되어 왔는데 예. 지금은 거의 지출의 증가가 이제 복지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또 있고요. 예. 다른 한쪽으로는 더 어려운 가정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중장기적인 정세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첫째, 인구 구조 변화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출산율을 지금의 1%대 후반대에서 3%대 초반으로 좀 늘리는 정책을 하나 쓰고 말입니다. 네. 두 번째는 소득 분배 구조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개선함으로 해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보완책을 같이 써줘야지만 정세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정세로만 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데 이 문제도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조세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만 조세 정책에서도 그런 문제를 다 포괄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출산율이라는 게 조세 정책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될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물론 분배 문제도 이제 굉장히 고려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 분배의 개선 현재 분배 개선만 갖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 버는 시기가 있고 어려운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과거에는 그걸 전부 개인 책임으로 돌려서 네. 자기가 자신이 벌어서 저축했다 어려울 때 쓰고 네. 아니면은 뭐 자기의 자식이 자기를 봉양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왔습니다만은 네. 점점 더 그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이 이제 증가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잘 벌 때 세금을 좀 내고 어려울 때는 또 혜택을 받고 개인 입장에서는 잘 벌 때 조금 아끼고 못 벌 때 아껴놓은 저축한 걸 좀 쓰고 하는 것 건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완전히 개인한테만 맡겨놓으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국가에 정부에서 맡기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평준화가 되는 경향이 있죠. 예, 정부에서 신경 써 주셔서 관리를 해 주시겠다. 그런 부분은. 자, 그 한마디로 이제 소비세, 소득세 이 사실상 정세하고 법인세는 낮추겠다.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방금 그 소득 구조의 그 양극화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법인세는 낮추겠다.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는 증세하겠다. 또 자동화 기기로 돈 찾을 때, 송금할 때 수수료 은행에서 뭐라 그러나요? 부과하는 수수료 부가세 붙이겠다. 성인 대상 학원 서비스 등도 과세 영역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 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급여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은 뭐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소개 좀 해주시죠,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네. 먼저 그 소비세, 소득세 증가하고 이제 법인세 인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법인세를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앞으로 만약에 세금을 증대시켜야 한다면 네. 주로 소득세하고 소비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예. 전체 세수입에서 소득세하고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좀 올려갈 필요가 있지 않냐. 예.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겠죠.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냐면 예. 그 세금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예. 그게 세목에 따라 달라요. 그 효과의 크기가. 그렇겠죠. 예,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법인세입니다. 네, 네. 법인이 이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많은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법인세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크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네, 하지 말아야 된다보다는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법인세가 외국 법인세보다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법인세 세율을 보면 네. 세계적으로 그 평균치, 그러니까 아까 OECD 국가 예를 들어 말씀했습니다만 OECD 국가 평균치하고 비슷해요. 예. 예, 그리고 그 법인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죠. 예. 그게 이제 총 국가 전체 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높아요. 3.8%인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아마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소득이 골고루 잘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의 문제를 고려를 해서 법인세 쪽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노력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 법인세를 22%인가 3%에 맞춰놓고 이런저런 명분을 줘서 법인세 할인을 주면 그게 최하 1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전체를 고려해서 법인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거니까요. 네. 그게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고소득자하고 기업 부담은 덜 수 있겠지만 소득이 노출되는 월급쟁이들 이게 가장 큰 불만이고 뭐라 그럴까 문제는 아니겠지만 불만 사항 같아요. 삶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지적이 나올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고소득자 세부담이 줄어드는 내용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게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 또는 뭐 소득 공제 체계를 개편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저소득층도 세부담이 증가하지만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부가가치세 이제 금융 서비스나 의료 용역 이런 것들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성형 수술이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유층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서민에게만 세부담이 집중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냐. 기업의 소득이 개인에게 다 분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겠네요.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도 되죠. 그룹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든 이익을 가지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더 바람직하냐, 아니면은 개인이 번 돈을 가지고 사회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지출하느냐 뭐 같은 질문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주장하기를 기업의 혜택을 많이 주지 말고 그렇죠. 개인 단계에서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주겠습니다. 지하경제에서 양성화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괜히 엉뚱하게 불씨가 월급쟁이들한테 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게 포인트는 이제 기업이나 사업체하고 대자산가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하고 월급쟁이를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기업이 잘 운영이 되면 또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월급쟁이들한테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법인세도 기업 단계에서 부과하냐, 개인 단계에서 부과하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경제도 아마 그게 만약에 경제를 저해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면 경제활동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기업체 중에서 세금을 잘 내던 기업하고 탈세하던 기업하고 뭐 이런 걸 보면 그 탈세하던 기업을 과 그 잘 내던 기업 간의 그 어떤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길게 보면 경제 효율성을 장려하고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안종석 선임연구위원 같은 분들이 조세 정책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은 정책을 세우셨으면 또 앞에서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은 뭐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교육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하시는 연구원 쪽에서도 좀 공청회 할 때 참여하셔서 세부적인 사항도 언젠가는 마련하는 그런 다양성 있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세연구원의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시사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정의 생생경제 참 좋다. 제가 처음 방송을 할 때는 좀 이런 분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따끔거리는 질문도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또 따라 붙고 좀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토론이 아니고요. 논쟁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가면서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가급적이면 이분이 오해하거나 자기를 비방한다 또는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게 하기 위해서 좀 따끔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제가 피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해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 8047번님이 좋은 글을 주셨어요. 국민들이 세금을 잘 쓰이는 것을 확인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세금 내는데 그렇게 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공약에 의한 그런 낭비를 하지 말고 정말 후세를 위한 정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것도 순화해서 읽어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견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또 참여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연합인포맥스의 이장훈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니 해도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주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네, 맞습니다. 예. 참의원 선거가 일요일 날 끝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추진력이 가해질 것인가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베노믹스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세 개의 화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엔화를 풀어서 환율도 낮추고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정책이 있고 또 재정을 풀고 그게 이제 두 번째 화살이고요. 세 번째 화살은 경제 구조 개혁을 해서 성장을 하겠다. 이건데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은 잘 먹혔는데 세 번째 이 경제
구조개혁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따라서 이번 선거 이후에 아베의 이 핵심 전략은 이 세 번째 화살 경제구조개혁에 좀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은 달콤한 당위정이었다면 세 번째 화살은 입에 쓴 약인데 네. 앞으로 아베가 이걸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노동법 개혁이 있는데요. 네. 이건 쉽게 말하면 그 기업들이 감원을 쉽게 할 수 있게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선거 이전에는 그 표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했지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서 감원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소비세 인상이라는 게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제 세금을 올려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일본이 국제사회에다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엔화를 푸는 돈 풀기 정책을 하는 대신에 재정을 좀 정비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일본 GDP가 지금 일본 국가 부채가 GDP의 250% 정도 되고 있고 네. 앞으로 여기서 재정이 더 안 좋아지면 일본 경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재정을 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소비세 인상이고요.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원전 재가동 문제. 2년 전인가요? 네. 후쿠시마 그렇죠. 원전이 폭발하면서 일본이 거의 뭐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 원전을 좀 재가동하는 문제는 일본이 현재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저로 돈을 풀고 있지만 LNG라고 하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저항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베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그게 좀 관건이고요. 네. 현재 이렇게 경제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아베로서는 이 경제보다는 좀 정치 이슈에 좀 집중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총선 전에는 아베노믹스에 주력했다면 총선 이후에는 정치 우경화 쪽에 좀 집중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만약에 일본이 이런 구조개혁을 뒤로 미루고 정치 쪽에 집중을 한다면 앞으로 좀 성장의 한계도 올 것이고 아베노믹스도 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네.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힘 있을 때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돈 내놔라 그러면서 네가 내 땅을 밟고 지나가니까 돈 내놔 그리고 돈을 뺏을 수도 있었는데 돈을 빌릴 수도 있었고 근데 이제 자기가 돈을 찍어내서 자기가 이제 계속 사대부나 아니면 사무라이 혈통을 이어가면서 야, 나 이제 힘이 있으니까는 내 돈 찍어내게 하다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무라이가 이제 곧 멸망한 사무라이가 뭐 아직도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계 경제가 눈치를 채버리면 그때는 멸망한 사무라이 가정이 아니라 완전히 동네 사람들이 다 두들겨 패려고 들 것 같은데요. 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 자, 우리 연합인포맥스는 또 이 환율을 예측하기로 또 아주 유명한 기관인데 어떻습니까? 엔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100엔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선거 끝난 이후에 엔화가 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현재 100엔, 105엔 그 사이에서 좀 머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고요. 네. 참여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100엔 아래로 99엔 중반까지 이제 내려갔었는데 네. 오늘 다시 100엔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엔화가 지금보다 더 올라도 좀 걱정스럽고 더 내려도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나서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원하는 환율은 대체로 한 100엔에서 105엔 좀 더 많이 갔을 때도 한 110엔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일본이 엔저의 좀 엑셀레이터를 밟지는 않겠지만 브레이크도 밟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일본 경제가 지금 미국을 향해서 형님 빨리 셰일가스 풉시다 이러면서 지금 막 아웅다웅 할 것 같아요. 좀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버냉키 후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어때요? 지금 양강구도로 간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원래 이제 제닛 옐런이라고 예, 그 애플 여자 부의장이죠. 예, 여자 부의장이 이제 후임으로 유력하다고 뭐 올해 초부터 그랬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뭐 한두 달도 안 됐습니다. 그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후보로 갑자기 이제 부상을 해서 이제는 이제 경쟁 구도 둘 사이의 경쟁 구도로 좀 변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재무장관을 했고 또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도 백악관에서 좀 일을 했고 지금 오바마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계속 하마평이 나오고 있고 오바마 쪽에 이제 이너서클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통화 정책의 중립성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이제 비판이 있고요. 그 서머스 장군을 보면 패튼 장군 모습이 생각나서요.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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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 오일 묻은 명품 니트 괜찮다. 6가지 모션과 세방향 물살로 세탁하는 트롬이니까 LG 트롬 식스모션 터보샷. 3부에서는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